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을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최근 유럽의 행동을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토가 무엇인지, 이란 전쟁 때 유럽의 배신이 왜 용서받을 수 없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 떠난다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JNS TVIRK 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마 끝났고 유럽은 폐허가 되었으며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륙은 어떻게든 30년 사이에 두 번이나 끔찍한 세계대전을 일으킨 곳이 되었죠. 이 사실이 서서히 서방 주요 도시들에 퍼지고 있었고 그 깨달음은 정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세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였죠. 동시에 새로운 위협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에 맞서 연합국과 함께 싸웠던 소련은 이제 서쪽으로 팽창하며 동유럽 곳곳에 공산주의 정부를 하나씩 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6년간의 전쟁으로 지치고 재정적으로 파탄난 유럽 각국은 소련의 위협에 홀로 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49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여러 서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12개국 이 워싱턴에 모여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아주 단순한 약속이었죠. 우리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함께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소련은 서독 침공이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모든 회원국과의 전쟁 선포라면 침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침공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이 이미 패배를 확신한다면 전쟁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그리고 77년 동안 이 이론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 한 회원국도 침공당하지 않았고 한 세대에 두 번이나 스스로를 파괴했던 대륙에서 이것은 사실 꽤 기적적인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나토는 실제로 무엇일까요? 나토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호 방위 협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입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할 경우 모두가 당신을 방어해주겠다는 보장을 받게 되고 그 대가로 당신도 다른 모든 회원국의 집단 방위에 기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큰 군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체적인 약속은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 나라를 공격하면 모두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에요. 77년간 이 조항은 단 한 번 발동됐는데 그때는 유럽 방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항은 9.11 이후 미국 방어를 위해 시행됐습니다. 프랑스, 영국, 폴란드, 캐나다 등 네이토 국가는 군인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 미국인들과 함께 싸우고 목숨까지 바쳤어요. 미국이 필요할 때 그들은 함께했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억지력이었고 지금 벌어지는 일의 놀라움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나토에는 주로 유럽과 북미에 위치한 32개의 정회원국이 있어요. 그리고 동맹 내에서 협력하고 함께 훈련하며 정보를 공유하지만 완전한 보호 보장은 받지 못하는 파트너 국가들도 있죠. 이스라엘은 주요 비네이토 동맹국으로 그 범주에 속해요. 이 부분은 다시 다룰 거예요. 정회원국들은 보호 보장을 받는 반면 파트너 국가들은 접근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중요하게도 네이토의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가 필요해요. 즉, 모든 회원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동맹의 가장 큰 강점이자 우리가 곧 보게 될 중요한 약점이기도 해요. 대부분 보도에서 빠뜨리는 점이 있는데 미국은 단순히 네이토 소속이 아니라 네이토 자체가 유럽 방위 군사 동맹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네이토의 중추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약 8만에서 9만 명의 미군이 유럽 전역에 상시 주둔하고 있고 그중 3만 6천 명이 독일에만 주둔하고 있어요. 미국은 1952년부터 군사 주둔을 이어왔으며 현재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유럽 40여 미군 기지 수천 명의 미군이 추가로 주둔 중입니다. 군대 자체뿐만 아니라 미국은 동맹의 전체 지휘 체계도 제공하고 있어요. 공유 정보 시스템, 위성 네트워크, 해구산, 심지어 유럽의 연합군 최고사령관, 즉 실제로 나토의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사람도 항상 미국 장군이었어요. 미국은 국방에 국내 총소득의 약 3.5%를 지출하고 나토 전체 국방비의 약 60%를 부담하고 있어요. 나머지 31개 회원국, 이 남은 40%를 분담하고 있죠. 미국이 유럽 안보에 영구적으로 기여하는 규모는 나머지 동맹국들이 전선에 투입하는 모든 것보다 대략 8, 9배 더 많아요.
미국 없이는 나토가 운영 체제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짚겠습니다. 나토 예산에 대해 말할 때 실제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토의 실제 조직 예산이에요. 본부, 공동지휘부, 그리고 공유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돈이죠. 2026년에는 약 50억 유로 정도이고 회원국들 사이에서 비교적 공정하게 분배돼요. 두 번째는 32개 회원국 전체의 국방비 지출 총액이에요. 트럼프가 실제로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죠. 각 나라의 군사 예산, 모든 군인, 모든 군함, 모든 전투기를 다 합치면 2025년 총액은 1조 4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1조 4천억이요. 미국만 해도 8,380억 달러였어요. 유럽과 캐나다를 합치면 약 5천억 달러 정도예요. 즉, 미국은 다른 모든 나토 회원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고, 미국의 비중은 동맹 전체 지출의 60%에 달해요. 그런데 여기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요. 미국이 그 돈을 나토의 수표를 끊어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미국의 군사력이 워낙 압도적이고 그중 상당 부분이 유럽을 보호하는 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회원국의 기여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유럽은 군사력을 이렇게 급격하게 줄이게 된 거예요.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났을 때 유럽 국가들은 조용히 집단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죠. 평화가 찾아왔고 이제 방위 예산을 사회 프로그램, 넉넉한 의료 시스템, 복지국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교육에 돌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상 무료로 유럽을 지켜주고 있는데 굳이 탱크와 군인에 돈을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유럽의 국방 예산은 꾸준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14년이 되자 30개 나토 회원국 중 오직 3나라만이 국방비로 국민 소득의 2%를 지출하라는 기본 지침을 지키고 있었어요. 30개국 중 3나라뿐이었죠. 그게 나토의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보세요. 스페인의 2022년 국방 예산은 잘 들어보세요. 2008년과 실질적으로 똑같았어요. 러시아가 재무장하고 국방비를 300%나 늘리는 동안, 그리고 중국도 600%나 증가시키는 동안 스페인은 10년 동안 국방 예산이 전혀 늘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내고 병력을 주둔시키고 유럽의 안보를 보장해 왔어요. 하지만 이 숫자들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유럽 사회의 자기 인식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냉전 이후 한 세대의 지도자들은 국가 정체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국경은 구시대적이며 군사력은 더 야만적인 시대의 유물이라는 이념을 받아들였어요. 유럽연합 프로젝트는 협력과 대화가 갈등을 대체했고 국제기구가 있다면 군대는 필요 없다는 생각 위에 세워졌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것은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그 나라들을 구조적으로 정말 약하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점은 거의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사실 이것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다만 유럽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련의 교리와 이후 급진 이슬람 운동의 교리는 결코 서방을 군사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방을 사기를 꺾고 서방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싶지 않게 만들며 국가적 자긍심을 약화시키는 선전을 퍼뜨리고 애국심을 위험하게 보이게 하며 자신의 문명이 지킬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유럽이 군대를 축소하고 전쟁이 구시대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을 때 러시아는 300%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어요. 중국은 600%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고 이란은 조용히 중동 전역에 대리 무장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서방의 약화를 바란 이들은 점점 강해졌고 서방은 더 이상 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야 시작됐어요. 그건 30년간의 미국의 압박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각성의 계기였죠. 그리고 2025년이 되어서야 32개 모든 회원국이 처음으로 2%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유럽에서 러시아의 지상전이 필요했어요. 솔직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오래된 뉴스처럼 느껴지죠. 왜 갑자기 이게 다시 화제일까요? 하나씩 살펴보죠. 미국이 세계 최고의 테러 지원국인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시작했을 때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그동안 미국에 의존해온 몇몇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 군용기의 자국 영공 진입을 거부했어요. 스페인은 기지를 완전히 회수했고 독일은 참여를 거부했으며 프랑스는 전쟁 종식을 촉구했어요. 첫날부터 마크롱, 그 멋지고 강인하며 용감한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는 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키어 스타머가 그 성공의 공을 가로채려 하지만 이 분쟁 동안 영국이 요청받은 것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최소한의 일이었어요. 단지 미국 항공기가 영국 기지를 통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죠. 공격이나 영국 군인 위험이 아닌 미국 비행기 통과만 허락해달라는 요청이었지만 스타머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트럼프가 이란의 봉쇄로 인해 유럽 에너지 시장이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기 시작하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연합을 구축하려 했을 때 그 똑같은 나라들은 단순히 참여를 거절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씩 공개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거절했어요.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표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발표했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모두 함정 파견을 완전히 배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이들 국가는 가장 민감한 시기에 트럼프와 미국의 이란과의 협상 입지를 적극적으로 약화시켰어요. 이란은 미국이 고립되고 트럼프가 약속한 연합이 실현되지 않는 걸 알았어요. 미국이 동맹국의 지지가 필요할 때 테헤란은 협상력을 얻었죠. 미국의 안보 보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에너지 공급에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전쟁에 대한 실시간 협상 중에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배신을 용납하지 않는 건 알지만 이번 일은 등 뒤가 아닌 정면에서 공격당한 느낌이었어요. 마르코 루비오는 수년간 나토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 중 한 명이었고 그 점을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대답은 아니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나토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유럽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진짜 이유를 이해해야 해요. 이란과 맞서는 것을 주저하는 건 트럼프와의 의견 차이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유럽은 이란과 실질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해왔고 2015년 핵 합의 이후에는 유럽 기업들이 이란과의 사업을 서둘러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2019년에 그 합의에서 탈퇴했을 때 EU는 실제로 인스텍스라는 특별한 금융 메커니즘을 만들었어요. 이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면서 이란과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이었죠.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테러 지원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책을 우회하는 의도적인 우회책을 마련했어요. 유럽은 무역뿐 아니라 걸프 지역 에너지에도 크게 의존합니다. 2022년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유럽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와 계약을 맺으며 의존 대상을 바꿨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과 조용히 타협해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의 아이러니는 바로 그 에너지가 지금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고 트럼프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그걸 신경 쓰나요? 이 모든 것에 더해서 프랑스에는 약 600만에서 700만 명의 무슬림 거주자가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90%에 해당하고 서유럽에서 가장 큰 이슬람주의자 집단이에요. 독일에는 500만에서 600만 명, 영국에는 400만에서 500만 명의 무슬림이 있고 2050년이 되면 프랑스는 무슬림 인구가 거의 1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도 2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게 아마 더 현실적인 이유일 거예요. 유럽의 어떤 정치인이라도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즉각적인 정치적 결과를 맞게 돼요. 그리고 그런 선거 계산이 외교 정책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점은 정중한 외교적 언어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행동이 용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이죠. 그들은 약하고 자국 내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아부하고 있어요. 그들은 동맹의 연대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보다도 경제적 이익과 선거 계산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앉아 있으면서도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른 적이 없죠.
참고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왔던 모습과도 비슷해요. 겉으로는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도 테러 문제를 다룰 때는 비밀리에 도움을 구하곤 하죠. 유럽은 마치 응석바지 부유한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발길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가 끝나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트럼프에게 발길질하고 무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은 제가 유럽이라 할 때 동유럽과 서유럽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동유럽은 미국 편에 확실히 서 있어요. 폴란드는 이제 GDP 대비 국방비 지출에서 네이토 상위권이고 발트 3국도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해 지출을 늘리고 있어요. 루마니아도 군사력을 크게 확장했어요. 이 나라들은 놀랍지 않게도 소련의 점령하에서 살았던 국가들이에요.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직접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이들은 직접 나서고 돈도 쓰고 있고 미국이 끔찍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세상에 훈계하지도 않아요. 저는 오랫동안 우리의 적들이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왔어요. 왜냐하면 기억에는 힘이 있고 위협을 기억하는 데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침략의 위험을 기억할 수 있는 나라들은 도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같은 부유하고 안락한 서유럽 국가들과의 비교는 분명해요. 그들은 오랫동안 보호받고 적게 기여하며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리 플라이셔 전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듯이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의 핵심이에요. 그들은 국방에 돈을 쓰고 싸우는 법을 알며 미국을 사랑해요. 프랑스는 특히 비난받아 마땅해요. 프랑스는 유엔에서 중국, 러시아를 지지하고 미국의 상공 통과를 거부하는 등 평소처럼 행동하며 테러리스트와 거래해 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서유럽이 역대 최악의 동맹임이 드러난 반면 이스라엘은 최고의 동맹 중 하나임을 증명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나토의 일원이 아닌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꽤 간단해요. 나토에 가입하려면 32개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터키는 나토 회원국인데 이미 수년간 이스라엘의 나토 군사훈련 참여를 막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원국 가입을 거부할 거예요. 서유럽에 무슬림 인구가 많아 몇몇 회원국들도 찬성에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토 가입이 이스라엘의 꼭 이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정식 회원국이 되면 주요 군사작전 전에 동맹국과 상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 전에 터키 등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전쟁 범죄라 비난한 32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군이 위원회의 허락 없이 신속하게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 중 하나예요. 그리고 나토 가입은 그걸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요. 이스라엘이 현재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서 누리는 지위는 협력의 이점은 누리면서도 제약은 받지 않게 해줘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올바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자신들의 활동 자금의 절반을 사실상 대주는 미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경멸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할 것 같으세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자, 이제 이 에피소드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트럼프가 지금 위협하는 대로 미국이 나토를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남아야 할까요? 양쪽 모두 타당성이 있고 두 입장 모두에 솔직해져야 해요. 미국의 나토 참여 축소 주장은 미국 우선뿐 아니라 미국이 타국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이 동맹은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자국의 방위에 돈을 쓰지 않은 나라들이 30년 동안 무임승차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란 전쟁 때는 도움을 거부했고 이란과 조용히 타협을 유지했어요.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일방적인 관계는 동맹이 아니고 미국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특히 중국 문제에서 유럽에 주둔한 8만 명의 미군, 이 최근 영공을 폐쇄한 나라들을 보호할 필요는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요. 그 8만 명의 미군은 단순히 유럽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힘을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지들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몇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독일에 있는 공군 기지는 미국 군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허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뼈아픈 아이러니가 있어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치르면서 나토에 대해 불평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유럽의 영공과 기지에 의존하고 있어요. 미국은 나토 인프라 없이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없지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토를 탈퇴할 때 생길 수 있는 진짜 이유이자 문제는 그것이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시점에 이는 푸틴을 최악의 시기에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를 진짜 위험에 빠뜨리게 돼요. 아무 잘못 없이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해온 나라들이에요. 러시아와 러시아의 이데올로기가 서방의 맹렬한 적이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 확장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줄 최악의 시기일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트럼프는 의회 동의 없이 나토를 공식적으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법 2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과 논의 중인 내용이 있어요. 우선 병력을 철수시킬 수 있어요. 이번 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스페인과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해 유럽 내 재배치 없이 미국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해요.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미 유럽 동맹국들에게 2027년까지 주요 방위 책임을 떠맡아야 할 수도 있다고 통보했다고 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럽은 약 30만 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에요. 그리고 2027년까지 전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나토의 지휘 구조에서도 철수할 수 있어요. 프랑스는 실제로 1966년에 이렇게 했어요. 군사 지휘부에서는 빠졌지만 정치적 회원으로는 남아 있었죠. 이렇게 되면 동맹의 작전 능력이 약화되지만 공식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트럼프는 제5조를 명시적으로 지키겠다는 약속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적들이 그 보장이 진짜라고 믿지 않게 된다면 나토의 핵심인 억지력이 조약이 실제로 바뀌지 않아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는 또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사실상 보호비와 같은 재정적 기여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는 근본적으로 그 협정의 성격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는 나토를 개편하고 개선하려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모두가 미국이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기억하게 될 아이러니가 있어요. 트럼프의 압박이 지금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유럽을 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방위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진정한 군사력을 구축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실제로 유럽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만든다면 유럽은 냉전 이후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자립적인 모습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성장하도록 강요받는 불편함이 수십 년간의 미국의 압박으로도 얻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 없는 유럽이 되는 거죠. 독일은 잠재적인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긴장 고조에 대비해 18세 이상의 남성들 이 자국을 떠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막 발표했어요. 동맹이라는 건 파트너들이 강할 때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은 자신들이 약하다는 걸 깨닫고 있고 이 사실에 아주 빠르게 눈을 뜨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나토를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논쟁, 위협, 그리고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러시아가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역대 최대 규모로 드론 약 1000대를 하룻밤 사이 투입해 공격했어요. 서방 동맹이 공개적으로 내부 논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공세를 펼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나라는 프랑스나 독일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두려워하는 나라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예요. 이 나라들은 러시아의 국경에 위치해 있고 러시아의 침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보장 없이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한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에게는 나토 제5조의 약속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미국의 신뢰도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그들의 안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나토는 억지력으로 작용하는데 그 주요 기여국이 탈퇴할 가능성이 있거나 최소한 나토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게 되면 억지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가오는 나토의 재구조화, 더 많은 유럽의 책임, 더 높은 지출, 그리고 미국과의 더 실리적인 관계가 장기적으로는 아마도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유럽은 방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이는 체계적 전환을 통해서인지
공백을 남겨 러시아가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이루어질지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이념적 적이며 트럼프는 이를 경계합니다. 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해외 분쟁에 세금이 쓰이는 것에 경계한다면 이 주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는 미국의 돈과 자원의 낭비일까요? 아니면 지정학적 필요에 꼭 필요한 존재일까요? 이 질문은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이 테러 방어를 위한 것인지 묻는 것과 비슷하지만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에 걸쳐 미국을 배신하지 않고 꾸준히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질문은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아니면 민족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교훈은 항상 같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며 감정이 아닌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32개국이 동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지속성이 결정되는 동맹에 생존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타냐후와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수년간 이 말을 해왔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실제로 네타냐후와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야 그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이제 필요할 때 진정한 친구를 배신할 정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결과는 나토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조직들을 크게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힘과 억지력의 중요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초점이자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IR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